안녕하십니까. 한국 앱손에서 여러 기업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을 대상으로 한 2022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 사회를 맡은 한국 앱손 프린터 비즈니스팀 박병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업계 관계자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현실의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가 날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친환경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저 역시 기원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될 세션의 주제는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들의 ESG 경영과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MY 소셜 컴퍼니의 김정태 대표님입니다. 김정태 대표님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기구 석사, 헐트 국제경영대학원, 사회적 기업가 정신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 수료, 한국벤처기업협회 특별부회장, UN 거버넌스 센터 팀장, UN 개발계획 비즈니스 분야 글로벌 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에서 김정태 대표님이 전달해 주실 내용은 ESG 경영과 친환경의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정태 대표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MI 소셜 컴퍼니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는 미스크의 김정태입니다. 오늘 친환경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제가 처음 주제로서 ESG라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소비자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ESG의 요소들이 대략 어떤 요소가 있는지, 특별하게 환경적인 부분들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시즌이 됐죠.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선글라스를 구매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선글라스 광고를 보면은 멋진 모델들이 착용한 선글라스라든지 바다나 혹은 산과 같은 아웃도어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제품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능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요. 자, 이러한 브랜드의 광고 속에서 굉장히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뷰레오에서 만든 선글라스는 아웃도어의 배경이나 어떤 모델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글라스를 만든 재료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뷰레오는요, 폐어망으로 버려지는 폐어망으로 선글라스라든지 옷,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연간 60만 톤의 폐어망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해양수산 자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뷰레오는 그중에 6만 통 이상을 목표로 해서 이런 폐어망으로 선글라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도 바로 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소비하고 내가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은 MZ세대들과 많은 소비자들이 차별화된 선택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선글라스란 제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맥주는 어떨까요? 파타고니아는 아웃도어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가 맥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맥주의 이름이 롱루트 에일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롱루트는 긴 뿌리라는 뜻이겠죠. 자, 이 긴 뿌리를 가진 식물의 이름이 컨자인데요. 이 컨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대기 중에서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 긴 뿌리에다가 포집을 해가지고요.
땅 속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파타고니아는 컨저를 기반으로 한 롱루트 A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정말 다양한 맥주의 브랜드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MZ세대라든지 환경과 사회에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소비자들은 이 맥주를 의식적으로 먹으면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절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NS에 가보시면요. 이런 롱루트 맥주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선택한 소비가 이산화탄소라든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요즘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의 변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맥주를 선택할 때도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썼던 것이 있는데요. 그때 제목이 이 옷은 플라스틱 몇 개로 재활용되었습니까? 라는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대화가 앞으로 굉장히 친숙한 대화가 될 거라는 것에 관련된 칼럼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제품을 살 때 그걸 가격표라고 하죠. 가격표에 어떤 재료가 얼마나 있고 어떤 가격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의 맥주처럼 혹은 선글라스처럼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였고 또 이것은 얼마나 많은 리사이클 또 업사이클로 쓰였는지를 사람들이 확인하는 시대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친환경 시대라는 부분들은 그냥 멋져 보이는 환경에 대한 구호나 표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소비자가 소비의 구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표가 됐다는 부분들이 바로 환경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저는 제가 입고 있는 많은 옷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플라스틱 16개의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놀라시지만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친숙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SG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된 하나의 개념인데요. 이 ESG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비재무적 성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활동마다 과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ESG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갖게 되는 환경과 사회 외에 비재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의사결정단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라든지 CEO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구매부서나 영업, 마케팅, HR 모든 행동마다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 환경과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ESG 시대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소비자나 투자자들은 기업이 이윤을 많이 버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업이 대리점에게 혹은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문화나 어떤 대우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극단적으로 보이콧을 하거나요 혹은 돈줄이라고 하는 바이콧을 진행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들이 어떤 면에서는 비용으로 가게 되고요. 또 많은 채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에게 ESG란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ESG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많은 분들은 ESG의 현대적 시작을 2004년 세계은행 계열의 국제금융공사가 발행한 저 의미심장한 리포트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라는 단어가 저기에서부터 처음 쓰였는데요. ESG는 환경단체나 혹은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본시장의 핵심인 국제금융공사에서 말한 Who Cares Wins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Who Cares Wins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배려할까요? 바로 ESG가 말하는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또 자본시장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2004년 시작된 ESG의 현대적 시작의 저 의미심장한 표현,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라는 것들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 연원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존 웨슬리라는 분이 죄악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담배라든지 무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분의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돈을 벌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그런 것들을 파이낸싱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적으로 말한 ESG의 어떠한 역사적 유래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악산업 투자는 정의롭지 못하다. 굉장히 한가하고 이상적으로 보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과연 적용되고 있을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례가 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신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자, 이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의롭지 못하게 침략했던 사실을 보고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손도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의 매출을 만드는 것보다 우크라이나를 정의롭지 못하게 침공한 러시아의 비즈니스로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는 거가 오히려 더 이익이 되고 바로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계적인 석유 회사는 BP 같은 사례가 바로 그런 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러시아에서의 시장 2천억 원의 매출을 포기하고 BP의 이사회는 러시아에서의 모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탄받는 것을 무엇인지를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데요. 저 의사결정의 사례로 보면 러시아에서 2천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내려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BP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앱손과 같이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ESG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ESG의 지표들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요. 저기에 예시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고객 만족과 지역사회, 건강안전, 보건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고요. 거버넌스는 기업의 윤리 경영, 규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은 모든 산업과 지역과 맥락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저 중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되는지는 기업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중대성,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개념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한 유명한 유통대기업의 중대성 ESG를 보게 되는데요. 유통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환경과 사회의 이슈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MSCI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유통대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SG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환경과 사회의 세 가지 가장 큰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환경 쪽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원재료 소싱과 독성가주 배출과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개인정보나 회원들의 보안들,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시가총액,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주가들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투자자들이 투자할지 말지, 또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통 대기업은 이런 ESG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과거의 기업은 환경이라는 B시장과 사회라는 B고객을 특별한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들, 에너지나 물의 변화, 기후위기라는 부분들이 기업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기업은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발채무와 좌초자산으로 급증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재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이 환경이라는 B시장과 또 사회라는 B고객을 우리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사회와 환경, 즉 ESG를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이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현대자동차의 재무상태표인데요. 누구나 이 전자공시에 가면 누구나 이 대기업들, 상장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다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이런 숫자의 재무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왼쪽을 보시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초래한 결과가 1도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5도까지 높아졌을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런 부분과 재무상태표는 그동안은 연결이 되지 못했는데요. 기후가 1.5도냐 2도냐 몇 도에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표, 부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CFO라든지 재무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도 정도의 기후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여름이 최대 3주 이상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름이 3주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은 이 부분이 많은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기후 온도가 올라가는 비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굉장히 총각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잡히게 되고요. 소비자나 지역사회가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고객의 집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대기업은 2024년까지 모든 신발과 의류 제품을 100% 재활용 재료로 기반해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어떤 논리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재활용 원료로 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선택과 100% 재활용 재료를 생산한 것과 생각해 봤을 때 그 100% 재활용하는 재료를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재무적으로 이익이 되고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했던 겁니다. CGV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회용 컵을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일회용 컵의 보증금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여기 보시는 다회용기를 폭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따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호초에 대해서 세계 2위 제보험사 스위스리는 산호초를 보호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 기후가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99%의 산호초가 다 멸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호초가 멸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호초의 멸종이 아니라요. 산호초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한다는 뜻이고 저렇게 멕시코의 칸쿤과 같이 산호초를 기반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몰락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반드시 경제나 지역사회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타고니아의 기업 미션은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라는 너무나 멋진 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역대 매출과 이익은 매년 놀랍게도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한 글로벌 대기업과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한 세탁기를 작년에 함께 개발했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이 먹고 입는 많은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고 이런 기업들에게 기업의 가치라든지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 중에 오늘은 인바이러먼털, 환경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고 이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 경영이라는 부분이 처음 중요한데요.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가치 사슬과 기업이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의사결정에서 반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달에서부터 인사총무, 영업, 모든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우리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감안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이 SG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환경 분야의 질문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기후라든지 대기,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물과 대기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다 보면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하겠죠. 그럼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기업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질문 세트가 있는데요. 그런 질문의 예시를 한 2가지 들어볼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사무실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비품들과 또 제품들이 필요하죠. 앱슨이 유명한 프린터라든지 복합기 같은 거. 그런데 이런 제품을 쓸 때 우리가 왜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값싼 제품,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또 환경적으로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회사의 내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ESG에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한
외부의 신용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신용평가가 달라지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때 그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투자자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똑똑한 스마트한 새로운 입사를 하는 구직자들이 이런 기업에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ESG는 반드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인데요. 직원 출퇴근에 탄소 배출 저감을 돕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아마 왜 이런 질문들이 있을지 궁금하게 여기실 겁니다만 기업이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에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직원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발생하는 1차적, 2차적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의 앞으로 미래, 유망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업에게 배려하는 기업이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이 옷은 플라스틱 병 몇 개로 재활용되었나요? 라는 아직은 어색한 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카페에 가서요. 저는 탄소 중립 아메리카노로 주세요라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커피라는 거는요. 커피 원두를 재배하고 유통하고 또 원두를 만들 때까지 모든 과정마다 들어가게 되는 탄소를 중립화하고 상쇄하는 원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카페에 가서 저는 탄소 중립 커피를 주세요라는 대화가 이제는 굉장히 친숙한 시대가 될 겁니다. 또 이번 출장의 탄소 배출은 어떻게 상쇄할 계획인가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사들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실 때 비행기가 내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어떤 부분들을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탄소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의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질문하게 될 겁니다. 또 100% 생분해성 포장지로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번 달에 얻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어색한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대화에 외면하는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아직은 어색하지만 저런 대화들을 함께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곧 우리의 친숙한 대화가 되는 순간 진짜 친환경 시대가 될 것이고요. 바로 그 친환경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김정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인 ESG 경영과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ESG 기업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문성후 교수님입니다. 문성후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로 계시며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보스턴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경영학 박사 과정 수료 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한국 ESG 학회 부회장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성후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내용은 ESG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성후 교수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후입니다. 이전 시간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김 대표님께서 해주셨고 저는 받아서 조금 그 폭을 ESG 기업으로 한번 좁혀 보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ESG에 관한 책 등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ESG 하면 사실 요즘 ABCD EFG가 아니고 ABCD ESG라고 할 정도로 ESG 열풍이 아주 많이 불고 있고요. 또 작년에 아마 ESG에 관련된 기사가 36,500건 정도 우리나라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건씩 ESG 기사가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ESG가 무언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해석으로 ESG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G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뿌리가 되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NGO, UN이 이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1987년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현재 세대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거 영어 문구라서요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재 세대가 알아서 잘 살라는 거죠.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뺏거나 훔치거나 또는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현재 세대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폐기물 등등 이런 불투명한 사회 구조 등을 남겨서 미래 세대가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들을 청소하느라고 미래 세대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후배의 얘기처럼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저금통을 자기 아버지가 깨서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조그만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이것이 모든 국가에게도 중요하고요, 인류에게도 중요하고요, 특히 기업에겐 더 중요합니다. 기업은 한 가지 숙명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요 늘 창업주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기업은 장수를 넘어서 불로장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그런 지속 가능 발전이 바로 기업으로 투영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ESG입니다. 이 BTS는요, 늘 유엔에 가면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블랙핑크는 홍보대사가 되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좀 더 안전한 내일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행동할 때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앱손의 더 나은 내일과 일치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ESG라는 용어, 전 시간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서 나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왜 앞에 환경과 사회가 형용사일까요?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하면 되는데 왜 앞에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두 개가 형용사고 마지막 게 명사일까요? 이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서는요, ESG는 이슈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금 기업들이 ESG 이슈를 잘 다루기를 바라니 기업들은 앞으로 ESG 이슈를 잘 다루세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ESG는 절대 대단한 선행의 목표 또는 아주 낭만적인 목표, 경영 요소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다 골치 아파하고 잘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런 ESG 이슈들을 잘 해결을 한다면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얻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ESG를 하면 기업에게 무엇이 좋냐고 묻습니다. 또 ESG를 하려면 기업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ESG라는 골치 아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본. 두 번째, 평판. 세 번째, 혁신입니다. 자, 자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기업이 과연 ESG를 하면 자본을 얻게 될까? 자본. 기업은요, 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기업이라는 표현에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업은 착하기도 하지만 돈도 잘 버는 스마트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즉, 이제까지
재무성과만 좋으면 됐든 우등생에서 모범생까지 되라는 것이 ESG의 요구입니다. 착할 뿐 아니라 모범적이란 뜻이죠. 하지만 여전히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는 이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ESG의 E가 맨 앞에 E가 이코노미의 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 기업이 누구나 존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혁명이라는 유명한 리포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업이 ESG를 잘하기 위해선 목적을 설명해야 된다. 기업의 사회 내 위치를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 목적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그 안의 내용의 경영진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기술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평가되고 보상되는 타임프레임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반드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 20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이자 이익단체죠.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최고 경영자들이 2019년 8월에 모여서 어딘가 서명을 합니다. 200명이 모여서 애플의 팀 쿡이 나와서 직접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명하는 문서의 제목이 바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미국 기업의 전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투자하고 다양성, 포용, 품격,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셋째, 우리 회사는 우리의 공급자들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거래하며 훌륭한 파트너십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업이 투자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딱 기업이 존재하면서 무언가 노력해야 될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그룹이 바로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해관계자 그룹입니다. 소사이어티, 파트너, 인베스터, 커스터머, 임플로이 이렇게 5개의 그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제일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왔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ESG의 아버지, ESG 전도사 이렇게 하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을 얘기합니다. 이 레리 핑크 회장은요, 사실 이 블랙락에서 움직이는 운용 자산만 해도 1경원입니다. 1경원,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국내 총 생산이 약 2천조 원입니다. 1년에 2천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개를 단순 계산하면 움직이는 이런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에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핵심은 주주에게 지속적인 장기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 수익성이야말로 시장이 기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새 시대에 적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오죠. 기업 목적에 충실하고 장기적 시각에 집중하신다면 자본주의의 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ESG를 잘 하려면 또 ESG를 했을 때 무언가 얻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 자본이고요. 그 자본은 기업이 기업 목적에 충실할 때 높은 기업의 잠재적 가치, 장기적 수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본 그림은 이렇습니다. 앞바퀴는 지속가능 발전이고요. 미래 세대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지속가능 발전. BTS나 블랙핑크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얘기했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BRT에서 서명했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뒷바퀴라면 이 두 바퀴를 돌리는 페달이 바로 ESG입니다. 자, 두 번째, ESG를 잘하면 기업은 뭐가 좋아질까? 혹은 ESG를 잘하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평판입니다. 평판. 자, 우리는 지금 평판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판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평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어때? 그 회사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이 평판입니다. 평판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심상, 마음속 그림을 그려서 멘탈 픽처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평판이 기업이나 개인 상호 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통제해서 거래 사슬에서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경제 구조를 우리가 평판 경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평판 경제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별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매일 댓글을 보고요. 매일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피드백에 따라서 기업이 고객과 다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평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판이 중요해졌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SNS의 발달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주의의 대두고요. 세 번째는 Z세대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1940년에 텔레비전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여 년 있다가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 평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흰 박스에, 구글의 흰 박스에 이것저것 쳐보기 시작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SNS. 우리가 이 SNS를요, 키보드에서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됩니다. 이 SNS는 이제 우리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공유하고요. 무척 많이 이 SNS가 발전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SNS가 행동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보이콧, 바이콧, 또 행동주의자들은 각종 모임을 하고 대규모 여론도 조성하고요. 오프라인에서 각종 모임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중심에 있는 Z세대가 아주 열심히 공정을 외치면서 기업들에게 공정과 ESG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Who Cares Wins라는 리포트에서 ESG 얘기를 했지만 또 여기서 ESG가 갖는 평판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앞으로 ESG 이슈를 잘 다루는 것이 결국은 점점 더 기업 가치에 중요해지는 평판과 브랜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ESG 명성이 높은 알파벳, MS, 또 인텔, 액센추어 등등의 정말 대단한 회사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ESG를 하지 않으면서 ESG를 하거나 ESG를 조금 하면서 ESG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평판 효과를 노린 그린워싱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의 본질은 투명한 겁니다. ESG를 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절대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ESG를 잘하면 기업이 얻는 것, 기업이 무언가 성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뭘까? 세 번째, 혁신입니다. 여러분, UN SDGs 목표를 보려면 17개의 목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 목표 중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2개가 보입니다. 8번의 경제적 성장, 9번의 혁신입니다. 자, 영국의 콜드플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락밴드가 있죠. 이 콜드플레이는 굉장히 환경의식이 높은 밴드고요. 이 밴드는 혁신적으로 2년간의 공연을 쉬고 다시 세계 투어를 시작하면서 무대 바닥에 이런 솔라 파넬 이런 것들을 깔아서 관객들이 쾅쾅 뛰면 그 에너지로 무대에 전기가 공급되게 하고 또 자전거를 설치해서 그 자전거를 돌리면 그것으로 별도의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게 하는 혁신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우리가 락밴드가 세계적인 투어를 한다 하면 벌써 그 투어라는 말에 화석연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플레이는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채우는 그것을 사용하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각종 무대에 들어가는 악기와 또 밴드들을 이동하고 최소한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현지 장비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연 가면 많이 쓰는 이런 LED 팔찌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게 또는 언제든지 생분해될 수 있도록 이런 재료들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락밴드조차도 이 유명한 락밴드지만 거대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콜드플레이 정도 되면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대하는 정말 딱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기업의 모양을 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세일즈포스라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와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제가 혁신이란 측면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일즈포스 마크 베니오프의 창업 정신은 이겁니다. 사업과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고 모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모범생도 되고 우등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마크 베니오프의 책 트레일블레이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기술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일즈포스는요, 최근에 아주 혁신적인 하나의 ESG 테크놀로지를 보여줍니다. 넷제로 2.0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회사가 경영을 하면서 배출하는 각종 이산화탄소, 공장이든 또는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원의 출장이든 나오는 각종의 이산화탄소를 잘 트래킹을 해서 한 번에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플랫폼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좀 더 빠르게 규제기관에도 대응하고 또 탄소 회계도 준비하고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진이 빠르게 자사의 약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세일즈포스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신 죄악산업 중에 하나인 무기회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SG란 과연 무엇일까요? ESG는 착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SG는 스마트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도 높이고요, 사회적 수익도 높이는 겁니다. 사회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 우등생이자 모범생이 되는 것이 바로 ESG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양말을 벗고 맨발로 꽉꽉 눌러 밟는 것. 그러면 빨래 때도 빠지고요. 동시에 내 발도 깨끗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답족백이라고 합니다. ESG는 바로 이런 세답족백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경영 요소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그 ESG가 더 체화되고 내재화되고 또 앱손의 ESG 경영에도 기꺼이 제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문성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인 ESG 기업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앱손 캠페인 영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앱손은 저전력으로 프린팅하는 앱손만의 히트프리 기술력을 통해 ESG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Arctic is warming twice as fast as the rest of the Earth. Earth's permafrost, the frozen ground beneath most of the Arctic, is turning out to not be so permanent after all.
Heat destroys permafrost. Conserving heat is one of the best ways to minimize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We can all play a big part to conserve the magic of this planet for future generations. 아, 왜 안 나오는 거지? 빨리빨리 좀 나와라. 아. 토너가 벌써 다 달았어? 왜 이렇게 용량이 작은 거야? 앱손 비즈니스 제스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예열이 필요 없는 히트프리 기술로 빠른 고속 출력, 슈퍼 대용량 잉크팩으로 높은 경제성, 클린룸 인증으로 미세먼지 걱정까지 덜어주는 친환경 복합기. 비즈니스는 달라도 프린팅 솔루션은 앱손 비즈니스 젯. 에코 프린팅 for tomorrow. 앱손. 앱손에서 준비한 캠페인 영상을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앱손의 친환경 솔루션 및 그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한국 앱손 비즈니스젯 마케팅 담당인 승민규 PM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앱손에서 비즈니스젯 PM을 담당하고 있는 승민규입니다. 앞서 두 교수님께서 ESG에 대한 개념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국 앱손의 친환경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ESG라는 단어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철학을 잘 표현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각각의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인데요. 이 ESG에서 왜 하필 영문자 E가 가장 앞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겁니다.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높여서 재활용하는 방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앱손에도 이러한 업사이클링을 아주 잘 표현한 신기한 제품이 하나가 있어서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제품은 바로 앱손의 페이퍼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미 사용한 이면지나 이 버려지는 폐지를 가공해서 원하는 컬러의 새로운 용지로 만들어주는 아주 신기한 제품인데요. 이 수년 전에 앱손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앱손의 비전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친환경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기본적으로 목재를 이용해서 이 섬유질이라는 펄프를 만들게 되고요. 다시 또 다량의 물과 화학물질인 표백제와 혼합을 하는 습식 가공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건조하는 과정에서 높은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앱손 페이퍼랩은 건식 방식인 드라이 파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리적 방식으로 용지를 재생해주는 아주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퍼랩을 사용하면 먼저 물과 산림 자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또 크게 감소시킴과 동시에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자원 절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어떤 기업이나 오피스 공간에 이 페이퍼랩이라는 장비가 있으면 이 회사의 이미지나 인식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앱손의 로고인데요. 지금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앱손을 어떤 회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앱손은 프린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를 또 아주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 앱손은 처음부터 프린터를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1956년에 최초의 앱손은 기계식 오토매틱 손목시계를 만드는 회사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앱손은 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앱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쿼츠 방식의 전자기기 손목시계도 앱손이 가장 먼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제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68년에 개발된 바로 세계 최초의 소형 디지털 프린터인 EP101이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앱손의 브랜드 초석이 된 이 제품은 성인 남자의 손바닥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요.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시간 기록을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 앱손에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발 과정에서 무려 50개의 기술 특허가 등록이 될 만큼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앱손은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이 바로 앱손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앱손은 핵심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 DNA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적은 에너지로도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효율성, 다음으로 정밀한 기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밀성, 끝으로 소형화를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바로 앱손의 핵심 DN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앱손은 지금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좋은 제품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을 통한 혁신과 철학을 제품에 잘 녹여내고 있지만 정작 앱손에서 ESG 경영은 잘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ESG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Sustain Analytics라는 해외 한 사이트로 기업의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건 스탠리의 MSCI나 이 Sustain Analytics의 정보를 주로 참고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누구나 검색을 통해서 기업의 ESG 리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앱손의 ESG 등급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손은 ESG 리스크 위험은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일 그룹의 583개 회사 중에서 13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크 점수는 0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점수로 등급을 나눠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점수와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ESG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손은 보시다시피 매우 긍정적인 결과값으로 현재 ESG 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의 사건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ESG 리스크의 노출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앱손은 노출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위험성을, 또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ESG 경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앱손은 최근에 와서 친환경을 얘기하고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장기적인 환경비전 2050을 선포를 했고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녹색 채권 발행에 대한 약정 체결을 완료했고요. 또 아리백에도 합류해서 2023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앱손 환경비전 2050의 핵심은 바로 탄소 중립과 자원의 재활용에 있습니다.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앱손은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실천하고 또 재생이 불가능한 지하 자원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용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앱손 25 리뉴얼에서 앱손은 환경을 위한 계획과 또 구체화된 실천 과제를 추가로 또 제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탈탄소화 정책과 자원을 재활용하는 계획, 또 고객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감소시키는 방법과 또 친환경 기술에 대한 개발 내용인데요. 이미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중에 일부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앱손은 또 생산과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3가지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해 밸류체인을 관리해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또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순환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 단계에서부터 사용되는 이 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앱손은 프린터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앱손은 다양한 프린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컴팩트한 가정용 프린터부터 비즈니스 기업용 제품까지 앱손만의 혁신적인 기술로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린터라는 기기는 기본적으로 문서나 사진 등 원하는 용지에 프린팅 작업을 해주는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프린팅의 원리나 방식에는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앱손은 이러한 프린팅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미래를 위한 에코 프린팅입니다. 앱손은 프린팅에도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서로 다른 2가지 프린팅 방식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좌측의 것은 저희 앱손에서 사용하는 피해조 기술이 적용된 잉크젯 방식이고요. 우측은 저희가 흔히 레이저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 제로그라피 방식입니다. 간단히 2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잉크젯 방식은 피해조 기술이 적용된 이 잉크 헤드가 잉크를 분사하면서 문서를 인쇄하는 방식이고 레이저 방식은 드럼이라는 감광체에 원고에 상을 안치고 또 여기에 토너 가루를 묻혀서 용지에 정착시켜서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인쇄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 레이저 프린터는 잉크젯하고 달리 긴 프로세스와 정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열을 방출하고 또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앱손의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히트프리 기술이 적용돼서 전력 소모가 매우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손의 저전력 히트프리 기술은 앱손만의 고유 기술로 그 원천은 바로 이 프린터 헤드로부터 나옵니다. 앱손이 개발한 프리시즌 코어 프린터 헤드는 고밀도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서 프린터 칩을 제작을 하고요. 이를 또 다양한 형태로 배열해서 각 제품에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프린터 헤드는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문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속도와 품질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앱손은 36개가 되는 이 프린터 칩을 병렬 방식으로 배열해서 이 라인 헤드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앱손의 라인 헤드는 총 33,500개의 잉크 노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즐이 초당 9억 개 이상의 잉크를 아주 정밀하게 분사하고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분당 100ppm 이상의 출력 속도를 또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앱손의 프린터 헤드가 어떠한 공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앱손의 프린터 헤드는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서 상당히 정밀한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높은 정밀도와 또 복잡한 생산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 대량 생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생산 원가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손이 이러한 고정밀 잉크젯 방식 헤드를 고집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손의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 대비 최대 85%까지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내구성과 대용량 잉크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대 96%까지 교체 부품을 또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환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앱손이 제안하는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앱손 프린터를 사용하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실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앱손의 기업용 복합기 제품을 하루 8시간씩 기준으로 1년 252일 동안 사용할 경우에 기존의 레이저 방식의 복합기 때 비해서 총 7,963kW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답니다. 이는 또한 상당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총 7,963kWh의 전력 소비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하시기 쉽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963kWh의 전력량을 만약 전기 자동차를 타고 지구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할 수 있는 전력량이고요. 또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다고 하면 대략 70회를 왕복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산정을 해보면요. 총 540톤에 해당이 되고요. 이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이 신갈나무의 약 6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되는 그 양과 동일한 양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듯이 단순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프린터나 복합기 한 대만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환경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실감이 되시나요? 이러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 하나로도 아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저희가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일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의 무관심은 현재 기후변화와 온난화라는 결과를 또 가져왔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이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북극곰의 멸종을 또 예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며 모든 기업과 개인의 선택의 중심에는 반드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앱손의 친환경 프린팅, 에코 프린팅 캠페인 영상과 함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트프리 기술로 전력 낭비를 줄이고 대용량 잉크탱크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고 앱손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지구를 위한 에코의 시작. 에코 프린팅 for tomorrow. 앱손.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한국 앱손의 임직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발표 내용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인 앱손의 친환경 솔루션 및 그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앱손 에코 프린팅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앱손 에코프린팅 웨비나와 한국 앱손의 성장과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을 말씀 남겨주시면 30분을 추첨해 메가박스 영화 티켓을 경품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소중한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앱손과 ESG 경영을 위한 앱손의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